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우리 정부 대책은 과연 국민을 안심시킬 만한 내용인가요? 일본을 믿는다, 이것 말고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문제입니까? 솔직히 일본이 발표 내용만큼 오염수를 흘려보내는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대통령은 한마디 말하지 않고 이 와중에 느닷없이 육사에 있는 흉상을 없애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관심사를 전혀 엉뚱한 것으로 몰고 가는데 월요일 아침부터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번쩍 듭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살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네.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살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주간이네요. 이번 주에 9월도 들어있고 이제 여름이 물러가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정기남 조선대 개건교수,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개건교수,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임세은 전 청와대 행정관 네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태 최고는 우리 정치본색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그 멋진 모습을 오늘 이렇게 뵙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뵀을 때보다 조금 더 슬림해지신 것 같은데요? 예, 뭐 좀 살이 빠진 것 같습니다. 빼고 있습니까? 좀 빼고 있습니다. 더 멋져지시려고. 예,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백운기의 정치본색, 오늘 또 댓글 참여 많이 해주십시오. 소개해드리고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램무에서 제공하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여름까지만 드리고 가을에는 좀 상품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 했는데요. 주말로 마감했습니다. 49만 명 될 때 마감하겠다고 했는데요. 49만 명 넘어서서 이제 49만 2천 명, 50만 구독자 달성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50만 구독자 달성하는 날 당첨자 발표해서 저희가 준비했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달성 날짜를 예측하신 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을 위해서도 선물 준비하겠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지요. 이제 방류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 정부 대책을 보면 뭐 안전할 것이다, 믿어달라, 그리고 수시로 체크하겠다,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과연 우리가 믿을만 한가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기남 교수, 일본이 방류를 하루에 얼마씩 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의심도 해요. 처음에는 이만큼 방류한다고 해놓고 안 하거나 아주 조금 질질질 흘려보낼 것이다. 왜? 처음에는 검사를 많이 하니까. 그랬다가 안전하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좀 잊을만 하면 그때 콸콸콸 쏟을지 누가 아냐. 그 정도로 불신을 해요. 그렇죠. 불신인 거죠. 어쨌든 그 하루에 3만 통씩 그 방류를 한다는 건데 진짜 이게 30년 걸쳐서 방류를 한다고 하지만 3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뭐 방류 양이라든지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IAEA라고 하는 또 IAEA라고 하는 국제 기구가 또
보고 있으니까 그 데이터 자체를 숨기거나 뭐 이러지는 못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방류 3일 만에 일본 정부가 내놓은 뭐 광어도 안전하고 바닷물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뉴스에 정말 안전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수십 년 동안 농축되는 방사능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누구도 그 안전성에 대해서 자신하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국민들의 어떤 불안과 안심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더더욱이나 문제는 일본 정부의 그런 그 입장이 어느 정도 애정된 답변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과연 우리 정부는 얼마나 일본 정부에 대한 어떤 그 철저한 어떤 그 검증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지, 뭐 또는 우리 정부 스스로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또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안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어떤 책임감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것, 또 대통령 스스로가 보이지 않고 숨어 있다는 것,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근데 전희영 교수, 오염수 방류 사흘 만에 뭐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안전하다, 뭐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 그렇게 발표가 나왔는데 그런 발표가 너무 이른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4일 오후 1시부터 방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24일에 방류된 양은 앞으로 하루에 얼마씩 방류하던 양보다 더 적죠. 예, 그런 맹점이 하나 있고, 24, 25, 26 한 다음에 잡은 물고기가 광어 성대 한 마리, 이 두 마리를 가지고 삼중수소 농도를 검출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느냐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수 방류 후에 바닷물 검사에서도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일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정진환 교수님이 너무 잘 지적을 해주신 게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앞으로 30년으로 일본이 이건 주장입니다. 전문가들 예상을 보면은 오염수가 오히려 지하물 위협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늘어날 수 있고, 일본 현지 언론도 일본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더 많은 시간 오염수 방류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해양 생물에 축적되는 여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증이 아직 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도 해양에 미치는 생태계의 영향이 안전하다고 지금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해류의 움직임이라던가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앞바다에 도달하는 시간,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에서는 뭐 4년에서 5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다른 나라의 전문가들, 예를 들면 독일이나 이런 데서 나와보면은 그 기간이 훨씬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신뢰가 확보되지 않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그 부근에 있는 IAEA 이 사무소에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상주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 방문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거 도대체 1년 내내 하고 있는 걸 우리나라 관계자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현재로서의 정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2주에 한 번이거든요. 한 달에 2번입니다. 이게 많은 건가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정부의 노력이 매우 미흡하고, 또 일본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있는 근거도 매우 약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우리 정치본색 처음이라서 제가 먼저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입장 아닙니까? 판단이 어떠십니까? 당연히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부분 저는 이해가 돼요. 우리가 저만 하더라도 이제 엑스레이라든지 CT를 찍을 때 물론 그것이 핵의학과 교수들이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꺼림칙한 건 사실이잖아요. 방사능에 우리가 쇠 있는 것 자체가. 그런 것처럼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아무리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3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그 뒤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건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무작정 정부를 안전하다라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정부가 좀 과학적인 데이터를 국민들께 더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기 네 분의 패널 그리고 앵커님께서도 잘 모르시겠지만, 들으시면 깜짝 놀라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해양 환경 방사능에 대한 수치를 오랫동안 굉장히 조사해 왔어요. 그러니까 94년도에 그 소련이 핵 폐기하면서 해양 방사능 수치를 저희가 계속 조사해 왔거든요. 그때부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우리나라 주변의 해역에 60개 포인트를 정해가지고 그 해역마다 해양 연안수, 심층수, 표층수 찍어가지고 해양 방사능 수치를 94년부터 다 조사해 왔거든요. 거기에 생선을 잡아가지고 매월 조사를 해요. 뭐 꼴뚜기, 민어, 성대,
뭐 굉장히 많은 고등어, 멸치 다 잡는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2011년도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가 그 당시 알프스도 거치지 않고 나갔었잖아요. 굉장히 많은 방사능 물질들이 그때 사고와 함께 해역에 나갔었잖아요. 아마 모니터링에 따르면 그게 이미 우리 해안에 왔을 텐데 10년이 지난 지금 그 원자력 안전 기술에서 나오는 그 생선에 우리 해역의 생선의 그 방사능 수치를 보면 다행히도 94년도와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렇게 많은 조사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국민들께 보다 더 공개하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믿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과학에 기반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들이 더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는 알프스를 거치지 않고 방류가 됐는데도 별 이상이 없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알프스까지 거쳐서 나온 거니까 더 믿을 만하다 이런 논리입니까? 더 믿을 만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직접 보시고 하실 수 있게끔 정부가 그런 데이터를 공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그러면 2011년에 흘러나왔던 오염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있나요? 제가 정확한 수치를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데 지금의 방사능 그 알프스를 거친 것보다도 100배 이상의 더 강한 오염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한번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도 좀 예. 과학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예, 예. 있겠죠. 그때 나온 게 지금 나오는 오염수와 같은 성질의 것인지. 더 강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때 원자로가 폭발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거치지 않고 그 원자로에 있었던 방사능 물질이 사실 바다로 유입된 거였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방사능 물질이 2011년도에 바다로 흘러나왔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방사능 물질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일단 국민들이 안심하려면 정부가 지금 김용태 최고위원께서 접근하는 것처럼 좀 논리적으로 국민들이 아하 그러니 이해가 되네 뭐 이런 정도가 좀 되면 좋겠는데 지금 정부의 대응은 만족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이제 언론에서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오염수 방류를 안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았던 거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대통령이라면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을 저는 명확히 밝혔던 것이 맞다고 보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학상 일본이 주권을 가지고 이것을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다면 국민들께 반대하는 입장이라도 이렇게 일본 측에 전달하는 것이 저는 더 옳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조하시는 건 아니시죠?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뭐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자꾸 민주당이라든지 또 몇몇 단체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것을 괴담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김최고께서도 괴담이라고 들으십니까? 괴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것은 전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엑스레이나 CT를 찍을 때도 저희가 불안해하는데 이 오염수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니까 방사능이라는 것이 미지의 영역이다라고 보니까 또 우리가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들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무섭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그런 우려와 불안 그리고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을 좀 덜 먹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얘기를 안 하는가 참 궁금해요.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정부가 책임지고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뭐 수산물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산물은 드셔도 된다라고 이제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어요? 글쎄요 뭐 그러신 거 있어요? 그러니까 글쎄 뭐 대통령께서 아직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수산물을 드시고 안전하게 드시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메시지를 더 내는 것이 더 대통령으로서 뭔가 국민들께서 원하는 대통령의 상에 가깝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언급하실 필요가 있다면 저는 당연히 언급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총리는 담화를 냈잖아요. 예. 그 총리 담화나 차관 입장 발표로 끝날 사안인가 하는 것에 대한 사안의 경중을 좀 여쭙는 겁니다.
아무래도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고 그렇다면 국가의 존재라든지 이러한 것이 당연히 국민의 안전, 생명을 지키는 데에 제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으로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게 했나요? 아닙니다. 요즘에 국민의힘 또는 보수 쪽에 패널 하시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하면 될 텐데 힘들 일이 없죠. 뭐 자신 있게 뭐 그러면 언제 한번 저런 분들 불러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어때요? 지난번에 수조물 떠서 드신 분이 누구죠? 김영선 김영선 의원. 그런 분들은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수조물 드시는 거 아닌가요? 이제는 안 먹을걸요? 아 이제는 방류 전에니까 먹었지. 근데 그 수조물이 그냥 물고기 똥물입니다. 뭐 딴 것도 아니고요. 그냥 똥물 드신 거예요, 똥물. 네. 임세현 대변인은 지금 우리 정부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 무대책이죠. 대책이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수산업자들 걱정한다고 하면서 한 그 얘기가 뭐 폐선에 지원해준다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고기 2마리 잡아가지고 삼중수소 안전하다고 하는 것, 그거 정부에서 믿으면 바보죠. 그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삼중수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일본에서는 삼중수소를 눈에 놓고 이걸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얘만 관심 갖게 한다면 다른 거를 이제 안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수작이거든요. 삼중수소 농도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더 무서운 것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사능 물질이 수만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전혀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또 제가 대충 전문가로 들은 이야기는 뭐 세슘, 스트론튬, 탄소 14, 제논, 요오드, 우라늄, 플루토늄 등등이 알 수 없는 그 핵 방사능 물질이 얼만큼 어느 농도로 있는지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루토늄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요 270만 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질 수 없는 방사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는 일본이 어떻게 이 인류의 죄를 이렇게 짓는지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세기만 살고 말 건가요? 인류를 도대체 실종하고 멸종시키려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도대체 바다로 이렇게 무자비로 방류를 하는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일본에서요 한 몇 년 전에 그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없이는 방류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럼 주변국이 어디일까요?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반대하면은 이게 방류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러한 구조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무슨 이야기를 도대체 나누셨는지 모르겠지만 방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가까운 이해관계인 우리나라의 어느 정도의 그 찬성이 없이는 방류를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참모 뒤에 숨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번에 방류에 어느 정도 찬성을 했다는 그거에 대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전 솔직하게 내가 일본에 찬성을 했다. 왜 찬성했는지도 이유를 좀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오히려 국민께 솔직한 게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제가 이거 꼭 한마디 해야겠는데 지금 여권에서는 뭐 알프스를 거치고 바닷물로 희석해서 안전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알프스가 고장이 굉장히 여러 번 있었잖아요. 우리 시찰단이 받아서 온 자료를 통해서 한 거지 야당의 주장이 아닙니다. 우리 시찰단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내용에 따르면은 2013년 6월 설치한 이후 지난해 7월까지 걸쳐서 8차례 고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프스 거쳐고 바닷물로 희석했으니까 안전하다 이 말 자체를 사실은 객관적으로 믿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 주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의 요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정부가 협상력에서도 밀리고 협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의 비판을 지금 슬쩍 넘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대통령이 자꾸 뒤에서 숨어가지고 기업들한테 뭐 급식해라 이렇게 팔 비틀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이 점점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알프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알프스 삼중수소를 걸러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IAEA의 그 홈페이지에 가면요. 알프스는 삼중수소를 거르기가 매우 기술적 어렵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 홈페이지 가면 나와요. 이거 제가 팩트 체크를 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중수소 갖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삼중수소가 농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농도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 희석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일본이 사기치는 겁니다. 사기치는 거. 네. 임세은 대변인께서 오염수 공부 많이 하셨네요. 저도 어린아이 2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저도 화가 나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만 살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모르는 것이고 실제로 일본 도쿄 전력도 거짓말을 쭉 했었고 실제로 핵 폐로를 없애겠다는 이런 계획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없다는 게 아니라 못해요. 이 도쿄 전력의 직원이 할 수 없다고 본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게 저만 사는 지구가 아니다 보니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 분노에 져서 이제 네. 알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팩트 체크가 중요하지요.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일본이 일단 뭐 광어 한 마리 가지고 안전하다 이렇게 검증을 했다고 하는데 어제 MBC 뉴스 보니까 상당히 재미있는 보도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목이 알고 보니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정말로 이걸 제대로 검증하는 거냐 하는 팩트 체크 코너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도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일본이 언급한 양식장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 마련돼 있습니다. 이달 초 일본을 방문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곳을 찾아 직접 먹이를 주기도 했습니다. 오염수의 안전성을 상징하는 장소처럼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放出をする場合と同じ濃度に薄めた処理水でヒラメなどを飼育する様子も視察。 도쿄전력이 SNS를 통해 24시간 중계 중인 양식장 내부 모습입니다. 왼쪽 수조에 일반 바닷물이, 오른쪽에는 알프스로 처리돼 삼중수소의 농도가 리터당 30베크렐인 오염수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전복과 광어 각각 800마리씩을 기르고 있는데 양쪽의 전복 생존율이 비슷하고 광어 체내에 쌓인 삼중수소의 농도도 물보다 높아지지 않는다는 게 도쿄전력의 설명입니다. 삼중수소가 체내에 쌓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허술한 지점들이 발견됩니다. 이 양식장의 바닥을 보면 흙이나 해조류 없이 깨끗하죠. 수조에 담겨 있다 보니까 침전물이 쌓이는 실제 바닷속의 환경과는 다른 겁니다. 이 먹이 문제도 지적할 수 있는데요. 일본은 시장에서 산 일반 먹이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For the flatfish, we feed the normal feed for aquaculture available in the market. 실제 바다에서 잡아먹는 먹이들을 통해 체내에 쌓일 수 있는 유기결합 삼중수소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는 겁니다. Organically bound tritium, which will not occur by putting a fish in tritiated water, but would occur by having them eat contaminated feeds. 이런 지적이 나오자 일본은 해당 실험의 목적이 단지 안전성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he purpose of doing these experiments is to show to the public the safety of the treated water marine discharge in a visible manner. 그러면서도 일본은 여전히 각종 소셜미디어에서 이 양식장을 보여주며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실험이 발생 가능한 위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안전성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기랑 교수, 저게 이제 일종의 쇼케이스인데 홍보관 같은 거죠. 예. 네. 근데 모델하우스하고 진짜 아파트하고 다르면 그거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자 이게 요인이래 가지고 다시 건축을 다시 하거나 배상을 해주거나 이런 문제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 도쿄전력이 내놓는 저런 홍보관 전시관 속에 있는 수조 또 양식장 광어로 안전성을 입증한다. 저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 불안감을 식혀줄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저는 일본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자 그동안 일본 정부는요 이 핵 오염수와 관련된 시료 채취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보관 탱크 안에 있는 어떤 방사성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단지 알프스로 걸러지는 이 주요 처리수에 대해서만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진작에 뭔가 전문가들이 볼 때도 인정을 받으려면 오염수 탱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방사성 물질 전체를 공개한다든지 또는 시료 채취를 통해서 여러 나라 과학자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 속에서 저렇게 도쿄전력이 내놓는 홍보용 양식장 이걸 가지고 국민의 안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저는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정부는 일본 편에 서가지고 괜찮다, 안심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생각도 크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게 나오거든요.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전혜원 교수님. 심지어 뭐 화장품, 육아용품 이런 것도 사지 말아야 된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반일 감정이 커지니까 일본 대사관에서 그런 특별한 당부까지 내렸더라고요. 중국에서 큰 소리로 일본말 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근데 중국의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일본산 수산물이 거의 그 일본산 수산물의 수출의 그 굉장히 큰 퍼센트를 차지하고 가장 있습니다. 점유율이 높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본 내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정부와의 입장하고 너무나 대조적인데 제가 이제 최근에 SNS 글을 자세히 보니까 태어나서 중국 정부를 칭찬해 보긴 처음이다. 도대체 우리 정부는 뭐 하고 있냐 이런 댓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것은 국민의 뜻을 모아서 아예 애초부터 한일 정상회담 만나든 한미일 정상이 만나든 이 부분은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운영자로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상회담 할 때도 이 의제에 대해서 은근슬쩍 피해가고 일본 언론으로부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칭찬을 받고 그리고 지금 이런 결정이 나고 나서 방류가 시작된 이후에도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의 하수인이냐 이러다가 진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정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제가 보기엔 이게 과한 게 아니에요. 최근에 여러 가지 움직임을 봤을 때. 그래서 중국 정부처럼 우리 정부가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왜 중국 정부가 이런 액션을 취하는지 또 봐야겠고요. 지금 홍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정부가 안 된다면 국제사회하고 연대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침묵하거나 아니면 동조하거나 방조하거나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같이 해야 된다 하는 차원이 아니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좀 대응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김영태 최고위원 우리 정부가 지금 이제 일본하고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 가면서 북핵 위협에도 대처하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과거사 문제라든지 역사 왜곡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보였던 입장, 그러면서 한미일 관계를 공고히 하겠다 하는 것은 나름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그 정도로 이제 해준 것 아닙니까? 뭐 구상권도 청구 않겠다, 뭐 과거사 문제 굳이 뭐 따지지 않고 미래만 보겠다라고 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줬으면 적어도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소리를 높인다든지 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너네 봐주는데 이거 오염수 방류하면 우리 국민들 엄청나게 민감하고 또 내년에 우리 총선 있어. 그거 얼마나 우리 불리해. 야 이렇게까지 해줬으면 너네들이 뭐 총선 이후로 뭐 그걸 방류를 한다든지 너네들도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정치적으로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북중러의 연대가 가속화되다 보니 한일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에 들어오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한일 관계가 좋아지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의 일본을 향한 그런 굉장히 너그러운 그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우리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들 많이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광복절 날만 기억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일본의 어떤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오히려 총리가 그 전범이 있는 곳에 복납을 헌납하거나 아니면 일본의 많은 정치인들이 A급 그 신사에 참배하는 등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어떤 반성하지 않는 태도들을 계속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가 여기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가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요하지만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직결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를 향해서 비판할 것은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도쿄 전력을 믿을 수 있냐라는 의문이 있는 건데요. 조금 전에 이제 광어 문제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후쿠시마 그 사태가 있었던 직후에 도쿄 전력이 몇 가지 부인하거나 거짓말했던 것이 드러났어요. 그 당시에 해결료가 녹아내린 노심 용융이 없었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알프스 문제도 고장나거나 방치된 것들이 있었는데 도쿄전력이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말했다가 이것이 몇 년 뒤에 드러났던 사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도쿄전력이 과거에 계속해서 이러한 거짓말로 일관된 행태들이 보여왔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 도쿄전력에 대해서 뭐 신뢰하는 부분이나 이러한 것은 더 강하게 비판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영상을 좀 봤어요.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소리 높여서 오염수 방류 반대를 외쳤는지, 그런데 그분들은 왜 입장이 그렇게 갑자기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국민들이 좀 궁금해 하거든요.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왜 이런 데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는가 하는 건데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영 논리죠. 그러니까 이 공수가 교대되는 부분,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늘 같은 사안을 두고 정권이 바뀌면서 공수가 바뀌는 현상들, 항상 야당을 향해서 조사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역대 정권이 바뀌면서 봐왔던 부분이고, 이 오염수 방류 문제도 사실 여야가 입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진영 논리가 작용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염수 공부 많이 하신 임세은 대변인, 묵주기도님이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손바닥에 왕자 쓰고 먹으면 안전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수조물 드신 분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물고기 똥물이라는 것들, 그런 분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오염수 문제가요, 진영 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야랑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꾸 문재인 정부 탓 맨날 잘 하시잖아요. 그 국민의힘에서. 근데 자꾸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 그랬냐는데 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입장 어땠냐?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런 문제를 왜 의제에 올리냐 불쾌감을 표시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문재인 정부를 탓할 게 아니라 이건 여야에 상관없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다라고 저희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더한 거는요, 저는 이게 또 두렵습니다. 이게 선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원전이 파괴돼서 이렇게 막 해고하면서 막 마구잡이로 배출하는 문제가 이번 일본 선례가 되면요,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나라는 또 안 그럴까요? 일본도 그랬는데 우리는 못 그러냐? 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더 무서운 건요, 이건 저도 이제 보도에 의해서 본 거긴 하지만, 노tka 쇼무라라는 원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내년에 가동 예정인데, 여기는 방사능 물질이 지금에 나오는 거 15배 이상 더 많은 건데, 여기도 이제 또 방류할 거라는 그런 보도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례가 한번 되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도 마구잡이 배출할 수도 있는 선례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라면요, 당연히 항의하고 안 된다고 반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왜 그걸 하지 않냐라는 게 국민적인 분노의 지점이거든요. 왜 그거를 읽지 못하냐? 아니, 왜 반대를 못합니까? 그리고 왜 입장이 없습니까? 아니, 뭐 다른 나라는 뭐 주권 없어요? 우리나라 당연히 반대다, 아니면 찬성이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자꾸 뒤에 숨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것, 그거 자체가 수상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올바른 정부는요, 검증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뭐 부패한 정부 같은 경우는요, 은폐하고 조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저희가 답답한 지점인 것이죠. 저 짧게 한번. 예.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은, 그러니까 2020년도에 그때 국정감사 때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국감장에 나오셔서 오염수 방류는 일본의 주권 사항에 대한 문제다. 그랬더니 그 당시 야당이었던 의원들이 임세은 전 대변인처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주권에 관한 문제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 당시에 민주당은 방어했고 국민의힘은 또 공격했고, 그러니까 공수 논란이 계속 정권에 따라서 바뀌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저는 좀 다른 지점에서 한번 볼게요.
제주도 의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고 민주당 의원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제주도에 있는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지방 의원들이 오염수 해양 방류 절대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저는 딱 뭘 봤냐면 왜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이랬을까? 이건 여야나 그 정권이 바뀌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제주도에 계시는 분들은 진짜 보니까 제주도에서 피해가 너무 클 것 같고 제주도의 어민들도 뿐만 아니라 관광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나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이게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바뀌니까 공수교대하다 이렇게 보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국민들이 처하는 문제이고 무엇보다도 제주도, 부산 이렇게 해역과 밀접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생존과 안전의 문제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문제가 좀 풀리고 해결책이 나온다고 저는 좀 다른 의견이 듭니다. 강경화 장관까지 소환이 됐는데 그때 당시 어떤 맥락에서 발언이 나왔는지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2011년에 오염수가 나온 것과 지금 오염수 방류는 본질적으로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고였습니다. 손쓸 수가 없는 자기에 의한 것이 아니죠. 지난번에 김종대 레이더에서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넷플릭스에서 상영하는 드라마 더 데이즈를 한번 보라고 추천을 하셔서 제가 봤어요. 정말 속수무책이었더군요. 그냥 뭐 아무것도 저렇게까지 헛소하게 원전을 관리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경우는 뭐 손 쓸 수가 없는 거죠. 쓰나미로 원전이 이렇게 사고가 나면서 흘러가는 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뭐 원전을 만든 것을 문제를 삼아야죠. 제대로 관리 못한 부분. 근데 지금은 오염수가 있고 그 오염수를 자기에 의해서 방류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다른 문제죠. 사고로 흘러나가는 것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놀란 것은 방법이 없는 줄 알았다니까요. 방류를 할 수밖에 없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방류를 안 할 수 있어요. 반감기가 있으니까 저장고를 만들어서 오랫동안 놔두면 스스로 좀 방사능 물질이 감소돼서 나중에 더 안전한 단계가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왜 안 합니까?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드니까 그래요. 일본이 자기들 돈 아끼려고 지금 서둘러서 인류를 위협하는 그런 폭거를 자행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나라 한국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오히려 유튜브로 홍보 영상 만들어서 틀어주고 이게 할 짓이냐.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데 그걸 그냥 괴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과연 이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게 상식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니까 오염수 방류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또 느닷없이 이슈가 하나 생겼습니다. 당최 이슈가 새로운 이슈를 계속 덮으니까 뭘 자세히 짚어볼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육사에 독립영웅 5인의 흉상이 있습니다. 그 흉상을 갑자기 철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궁금했는데 요지가 지금 그 5분이 김좌진, 홍범도, 지청천, 이범석 장군, 이회영 선생 독립운동가 5인입니다. 우리들이 학교 다닐 때 익히 들었던 독립운동가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홍범도 장군이 옛날에 소련 공산당 입당한 전력이 있다. 어떻게 공산당 입당을 했던 사람을 우리 육사 교정에다가 흉상을 놔둔단 말이냐. 이거 없애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믿어지십니까? 공산당 가입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문제를 삼는 것 같은데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본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면서 소련 공산당에 일부러 가입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활동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로당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박정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공산당 있다가 들어와서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된 태영호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지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도 궁금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을 얻겠다는 것인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에서 지난 25일 답변했던 내용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육군사관학교에서 홍범도, 김자진 장군 등 독립전쟁영웅 흉상을 철거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뉴스를 봤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예, 그 육사에서 그 육사 교내에 있는 그 기념물을 다시 정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육군사관학교 그러면 장교의 요람인데 결국은 우리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곳인데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공산당,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던 사람도 있고 공산당 활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조차도 공산당에 물론 가입했지만 1943년에 석을 했고 박정희 대통령 당시 62년도에 이미 건국훈장을 줬었고요. 지금 한일 관계를 그 좋게 하기 위해서 철거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어요. 글쎄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참 궁금합니다. 전혜영 교수 짐작가는 바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일종의 물타기라고 봅니다. 근데 아직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은 뭐에다 물을 타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최근에 뭐 오염수 논란 뭐 이런 걸 읽다 보니까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싶고, 정부가 최근에 무슨 기념사나 행사 때마다 하는 말이 이제 공산주의 세력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에 공산주의 세력이 곳곳에 남아 있어서 굉장히 위기가 있는 양 위기를 조장하는 걸 보는 건데,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해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종창 광복회장도 국방부 장관이 아주 무식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국군의 근간인 광복군과 독립군의 정신을 완전히 훼손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그 최수근 상병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진상조사가 되지 않았어요. 거기에나 매진할 것이지 왜 느닷없이 이렇게 돼서 색깔론을 만들어가지고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인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말하는 물타기란 이런 거예요.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서 엉뚱한 데서 색깔론 프레임 만들어가지고 일부 극우 지지층만 결집시키려는 거 아니냐로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최근에 제가 좀 개탄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그거 굉장히 유심히 봤어요. 뭐 이자스민 의원도 들어간다고 하고 뭐 2기도 출범한다고 봤더니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국민통합이 2기 출범식 가서도 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전혀 국민통합에는 관심이 없고 공산주의라는 말을 꺼내서 어떻게 좀 여러 가지 실책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려고 보는데, 국민들이 이거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정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해임해야 됩니다. 이 최수근 상병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수사위원 논란이 있고요. 결정적으로 보수 내부에서도 도대체 왜 이러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일환 교수, 뭐 일본 눈치 보느라고 저것도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기는 정말 싫습니다만, 하기야 뭐 지금 뭐 극우 쪽이나 뉴라이트 얘기하는 거 보면 유관순도 가상의 인물이다 뭐 이런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치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생각 자체가 비슷한 것 같아요. 미리 알아서 좀 해주는 거죠. 이번에 오염수 문제 처리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실 예산 들여서 홍보 영상 만들잖아요. 아니, 국민들의 불안과 안심을 좀 잠재우라 했더니 홍보 영상 만들고 있어요. 자, 제가 왜 눈치 보지 않는다고 얘기하냐면, 지금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저기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한 자리에다가 지금 그동안 그 소위 이른바 그 친일 논란이 있었던 백선엽 예비역 대장, 흉상을 놓는 것을 검토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일 논란으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을 보훈처에서 얼마 전에 보훈부에서 얼마 전에 복권을 시켜주더니 그런 사람을 갖다 앉히겠다? 이것은요, 앞서 나왔던 얘기지만 이 뉴라이트 사관에 입각해서 항일 독립운동의 어떤 그 역사를 부정하려는 시도죠. 왜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려고 합니까?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친일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권이 무슨 친일 정권이라고 제가 규정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이 대한민국의 건국훈장을 2번씩 받은 사람이고요. 또 실제로 공산당 전력을 얘기합니다만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거나 북한 체제 건설을 위해 활동한 흔적도 없어요. 그런 역사를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독립운동을 아예 뒤집는 이른바 역사 쿠데타인 것이고, 또 이 홍범도 장군 같은 사람에게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정말 반역사적인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선엽 장군 동상을 거기에다 대신 세운다고 그러는데 이종찬 광복회장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면서 백선엽 장군하고 이런 홍범도 장군 이런 분들을 어떻게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느냐,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했던 사람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종찬 회장 부분은 좀 따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건국론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좀 각을 세웠다가 광복절 경축사에서 어느 정도 이런 밝히는 걸로 정리가 됐다, 그런 얘기도 나왔고, 또 5명 흉상 가운데 이회영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종찬 회장의 조부죠. 예, 뭐 그런 인척 관계가 있으니까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건 따로 보기로 하고, 김용태 최고위원, 원래 윤석열 대통령 공약은 육사 이전이었죠. 그런데 이제 육사 이전은 흐지부지 됐고 이제 느닷없이 흉상을 이렇게 없애느니 옮기느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까? 저는 관료 사회가 줄 서기 위한 충성 경쟁이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이 바뀌면 그 관료 집단들이 그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충성 경쟁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창조 경제를 말씀하시다 보니까 전 부처의 공문에 보면 다 창조 경제가 다 들어갔거든요.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적폐 청산을 얘기하니까 전 정부에서 각 부처마다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이제 다 끄집어내가지고 했던 것이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제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이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는 단어를 몇 번 언급하시다 보니까 이제 육사마저도 이제 대통령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아마 이러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제거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서 이쁨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바꿔서 생각하는 것을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시겠다고 F-15K가 편대를 해서 이렇게 호의를 해주고 또 홍범도 함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제거한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역사 부분에 있어서는 홍범도 장군도 훌륭하고 저는 백선엽 장군도 훌륭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든 야든 좀 역사적 인식을 좀 같이 하는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주력 잠수함 이름이 홍범도함인데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궁금한데, 지금 그러면 김용태 최고위원께서는 아부하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뭐 제가 정보가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지시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추측인데, 아무래도 이제 정권에 그러한 충성을 하기 위해서 육사라든지 국방부 내에서 이런 일을 계획했던 거 아닌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랬을까요?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장관이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좋아할 것 같아서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했을까요? 자, 그건 좀 잘 모르겠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또 하나 물어보고 싶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참 감사한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창조경제, 문재인 대통령 때는 적폐청산, 김영삼 대통령 때는 나라 바로 세우기, 뭐 이런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게 딱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대통령이 좋아하겠구나, 뭐 이렇게 해서 막 거기 창조경제 갖다 붙이고 적폐청산 갖다 붙이고 했을 거다.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 말씀을 듣다 보면서 뭐가 문득 궁금해졌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뭐예요? 그러면? 저는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게 자유였잖아요. 네. 자유, 인권, 법치, 자유와 인권과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 저는 정부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 공산 전체주의, 그러니까 지금이 무슨 미국의 1950년대 메카시즘도 아니고 여기에 포인트를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글로벌 세계에서
북중러의 연대에서 한미일이 왜 안보 협력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끼리 그 가치를 연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렇다면 이 자유민주주의에 관련된, 자유와 관련된 이 부분에 좀 더 방점을 맞춰가지고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흉상 제거라든지 이러한 일을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창조경제, 적폐청산 이런 가치에 해당하는 윤석열 정부의 가치가 자유입니까? 자유, 인권, 법실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셨기 때문에. 언제부터 강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래는 공정, 상식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공정, 상식, 결국에는 더 중요한 것은 전 자유, 인권, 법치라고 생각하고요. 아, 공정, 상식에서 자유로 갔다고 보십니까? 갔다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더 큰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유가 뭐예요? 어떤 상태라고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인권이라는 것은 자유를 갖고 있는 어떤 규칙을 인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인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틀이 법치가 되겠죠. 흉상을 없애는 것이 자유하고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저는 자유랑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한 일을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관료제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면 좋아할 것 같아서 대통령께서 이제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를 광복절 경축사라든지 과거에 그 자유총연맹에 가셔서 이제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메시지를 내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범도 장군께서 공산당의 경력이 있다 보니까 육사가 이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이제 제거하려는 듯한,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어떤 그런 코드에 맞추려고 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는 것 같은데, 전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자유 하는데 뭐 흉상을 없앨 자유를 얘기하는 것은 아닐 거고 왜 이렇게 하는지. 혹시 대통령이 요즘 좀 극우화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가게 되면,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소통 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편향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은 이제 언론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자칫 그런 우려가 있어요. 대통령께서 지금 가까이 하는 참모라든지 대통령께서 조언을 받는 분들이 자칫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극우적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는가, 그런 좀 우려가 있고요. 이 흉상 제거와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이 국민의 보편적 생각을 아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전 참모들의 역할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루두루 만나면 좋을 텐데, 김용태 최고는 개인적으로 성향을 보수에서 어느 쪽에 두고 계십니까? 그건 뭐 제 입으로 말씀을 드려요. 남들이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극우는 아니시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전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정말 보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극우 쪽으로 가는 것을 국민의힘 내부의 보수 세력들도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방금 이번에 흉상 옮기는 것에 대해서도 이종찬 회장은 물론이고 유승민 전 의원이나 홍준표 대구시장도 너무 오바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저기 하면은 안 될 텐데, 혹시 김용태 최고는 대통령 된 뒤에 윤석열 대통령 만나본 적 있으세요? 지도부 할 때 오찬이라든지 최근에는 대통령 그 부친상에서 뵙고 왔습니다. 그럼 최근에 좀 성향이 어떻게 돼가는지 이런 것을 직접 최근까지는 파악하기는 좀 쉽지 않겠네요. 임세현 대변인, 왜 이러는 것 같습니까? 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뭐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 거의 안 보고 극우 유튜버만 거의 본다는 뭐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도 그 유튜버들을 만나기도 하고 뭐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너무 편향돼서 이제 약간 뭔가 세뇌가 당하신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유 이야기 하셨는데요. 그 자유는 뭐냐? 대통령 맘대로 하고 싶은 자유 같아요. 이제 뭐 눈치도 안 봅니다, 도대체. 그러니까 국민께서 반대하는 여러 가지 여론과 지점들이 있는 것을 전혀 눈치도 안 봅니다. 그래도 임기 초반에는요, 여러 눈치를 봤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임명하는 뭐 장관이 문제가 있으면 철회하기도 했고, 뭐 이런 거 정순신 같은 문제도 학폭 문제 있으니까 임명 철회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는요, 정말 막갑합니다, 막갑하. 그래서 도대체 어디까지 저는 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매우 걱정되는 게 저는 그 끝이 매우 불행할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진짜 대통령 걱정이 돼요.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요, 어떤 극우 일부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뉴라이트를 대변하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금 뭐 아버지가 뉴라이트 쪽에 이제 지식인과 뭐 모임도 많고 했다고 하긴 하지만요, 지금 너무나도 극단적인 뉴라이트의 이런 인식을 갖고 이 모든 국정 철학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도대체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제2의 민족 말살 정책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이렇게 무자비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알 길이 없고요. 아까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같은 경우도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홍범도 장군 유해를 아마 2021년인가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모셔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약간 이른바 국뽕이라고 할 만큼 그 공군이 이렇게 엄호하면서 홍범도 장군 공군이 엄호를 했습니다. 그 유해를 모셔올 때 그만큼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이 됐고 그 민족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었었는데 그걸 진짜 없애려는 시도 말고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지난 정부 지우기가 너무 무자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홍범도 장군, 이회영, 이범성, 김자진 이런 분들을 제가 볼 때는 홍범도 장군 요때 문재인 정부 때 모셔온 것 자체가 그게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핑계로 이제 다 없애는 거 말고는 저는 그거 말고는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분의 생각이. 무엇보다도 국군의 뿌리가 대한독립군, 광복군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세웠는데 민주당의 권칠성 대변인 논평을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공산주의 경력이 흉상 철거의 이유라면 남조선 노동당 조직책 출신으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숱한 흔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하십시오. 정기남 교수, 심지어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보수 매체들도 이렇게 사설을 썼더라고요. 조선일보 사설을 보니까 박정희 정부 때 건국훈장을 추서받았고 2021년 유해가 봉환돼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다. 홍범도 장군 얘기입니다. 그렇죠. 북한과 아무 관련이 없고 반국가적 활동을 한 적도 없는 홍 장군의 공산당 가입 경력만 문제 삼는 것은 이념적이고 편협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입맛에 따라 역사를 줄 세우는 시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홍범도 장군은 블라디보스톡에서 활동하던 1927년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동상으로 옮기는 이유가 되는 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소련이나 중국 공산당에 입당하거나 활동한 독립운동가를 찾기가 어렵지 않다.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독립운동을 위한 선택이었던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지금 쓰면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앵커께서도 얘기하셨고 사설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독립운동하던 수많은 인사들이 실제 사회주의 계열의 정당이나 공산당에 참여한 사실은 있죠. 대부분이 그 당시에는 독립운동의 수단으로 선택했던 겁니다. 실제 그런 것이 논란이 되려면 이를테면 그 알려지지 않은 이적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인된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객관적 사실이 변경된 게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를 뒤집는다? 이것은 역사 쿠데타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투쟁의 역사 자체를 지우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또 임시정부 법통 계승을 못 받고 있는 게 헌법정신이잖아요. 그럼 헌법정신까지도 짓밟겠다는 건데 그러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요. 그 철학이 없기 때문에 생각해요. 이념 과잉만 있는 거예요. 이념만 남아 있는 거예요. 앞서 뭐 김용태 최고위원 정말 선의로 충성 경쟁을 얘기했어요. 관료들의. 자,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된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그 충성 경쟁을 못하게 하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국방부 장관의 경지될 거예요, 아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념 과잉이라고 하는 그런 원천적 배경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든 목표가 저는 편가르기를 통한 총선에 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왜 총선을 하는데 왜 이런 편가르기를 하느냐? 이 소위 극우 보수 세력의 극렬 지지층만 결집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층에 있는 우리같이 예를 들어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보수나 중도층의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진절머리를 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정권에 대해서 오히려 고개를 돌려버리고 정 자체도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밑에 참모들이 그것을 좀 획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 좀 본질을 쳐다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비위 맞추려고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 것 같다. 김용태 최고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혜영 교수, 이종섭 장관이 그런 짱구를 굴릴 만한 깜냥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뭐 이종석 국방부 장관 능력도 없고 해서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정도 사안이 터질 때에는 저는 뭔가 이제 고도로 기획된 시나리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오늘 입장 보니까 이도저도 아니고 뭐 국방부하고 잘 협의해서 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인사를 보면 극우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되는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경산위에 김문수 위원장 앉혔을 때 노동계에서 난리를 쳤거든요. 김문수 위원장 수시로 빨갱이 어쩌고 하던 분이에요. 자, 빨갱이 논란 어쩌고 하는 분들을 굉장히 선호한 것 같고 이번에 임명된 이동관 방통위원장 딱히 다르지 않습니다. 저 김용태 최고위원님이 자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론단체에서 언론의 자유 말살할 거라고 가장 우려한 사람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은 정치적 논란이 일어날 말하던가 이념적으로 논란이 될 말은 굉장히 자제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것 보면 이런 논란이 과연 일어날 줄 몰랐겠느냐. 저는 다분히 대통령실에 기획이 있는 거고 그러다가 논란 터지니까 뒤에 쏙 숨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에 반대되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우리가 무관하게 추진한 거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니고 뒤에 숨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색깔론이나 이념론을 가지고 정말 극으로 가는 사람들만 뭉쳐서 다음 총선을 치르게 하는 건 아니냐 좀 우려가 드는데 저는 이거는 보수 진영에서도 문제제기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보수 진영에서도 배격할 3대 아부꾼이 있어요. 첫 번째가 용비어천가 부르는 사람들. 두 번째가 건비어천가 부르는 사람들. 건비어천가는 뭔지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가 일비어천가예요. 적어도 과거 보수 진영에서는 일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진영을 넘나들고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수주의의 뿌리는 민족주의하고 분명히 다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고 국방부 장관이 이런 메시지를 내는데 단순히 혼자 낸다? 전 그거야말로 그럼 해임 사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부터 국방부 장관 정말 자신 돌아봐야 합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민족적 양심을 저버린 귀하는 어느 나라 국방장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퇴진하는 게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참모도 아니고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김관진 국방부 장관, 김장수 국방부 장관인가요? 꽃꽃장수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군인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군인이면 군인답게 해야지 본인이 결제해놓고 나중에 와서 딴소리하고 정말 김용태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좋아할 것 같아서 그랬다고 했다면 그런 국방부 장관은 이 나라 지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김용태 최고 그 말씀할 때 제가 그런 생각도 얼핏 들었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같은 경우에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거기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라고 드러나도 나중에 그렇게 얘기해버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정말 터무니없는 괴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 야당의 역할이 의혹을 제기하고 그런 국민적인 의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야당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야당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양평고속도로 관련된 문제가 민주당에 있었다면 저희도 목소리 냈을 겁니다. 예. 짧게 이종찬 회장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종찬 광복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계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륵 아시죠? 닭, 갈비. 삼국지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 버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거.
이정찬 회장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장까지 했던 민주당 인사인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광복회장을 맡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철우 교수. 근데 이제 이철우 교수가 정말 가깝고 친하고 어려서부터 이제 이종찬 아버지하고 잘 알고 그랬겠죠. 근데 이철우 교수가 대통령이 딱 윤석열 대통령 되는 순간 너는 나하고 친구니까 나는 이제 빠질게 하고 선언을 하고 빠졌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계속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고 또 부인은 지금 식약청장입니다. 식약처장인가요? 청장인가요? 질병청장. 질병관리청장. 네. 예. 부인은 이제 그거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연결은 돼 있지요. 또 친구 아버지니까 또 생각하는 바가 각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든 부분에서 같다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건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윤석열 대통령 생각은 잘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원래 잘 모르니까. 근데 지금 막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데 이종찬 광복회장은 그쪽이 또 아니잖아요. 지난번 8.15 때 이게 상당히 좀 드러나지 않은 이슈였지만 관심을 많이 가진 내용이 있습니다. 워낙 8.15 경축사가 또 뭐 반국가 세력 막 정신없이 나와가지고 그 문제를 자세히 못 짚었습니다만 기회가 되면 한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건국 가지고 좀 의견이 달랐어요. 이걸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종찬 광복회장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광복이란 일제의 군합발로 더럽혀진 나라에서 주권을 다시 찾아 새롭게 빛을 밝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역사는 단절되지 않았고 흥망은 있어도 민족의 역사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일시 없어도 나라는 있었습니다. 자, 대통령 앞에서 이종찬 회장이 저렇게 말합니다. 정부는 없었어도 나라는 있었다. 그 말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통,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당시 이 부분은 어땠습니까? 들어볼까요?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습니다. 단순히 빼앗긴 국권을 되찾거나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짧게 다루기는 쉽지 않은데 기회가 되면 다시 보기로 하고요. 자, 저런 레토릭 사이에서 오고 가는 치열한 어떤 갈등 이런 게 정일환 교수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종찬 광복회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공사석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역사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타협이 없다라는 입장이 확고하고요. 앞서 광복절 경축사 기념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얼마나 어떤 그 명료한 말씀을 던졌습니까? 1919년 우리 정부는 없었을 수 있을지언정 나라는 있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48년 건국론에 대해서 정면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관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저는 태도와 철학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부끄러움 자체를 모른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대단히 안타깝고 앞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 체제 하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얼마나 더 오래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사 문제에서만큼은 타협하지 않는 모습 정말 우리 젊은 세대가 보고 배워야 될 또 영역인 것 같습니다. 건국 논쟁 좀 뜨거웠는데 지금 또 다시 이렇게 좀 살아나는 느낌인데 김용태 최고위원은 보수 입장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1948년이 건국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했습니까? 아직은 아니죠? 아니요. 그냥 헌법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대로 헌법 정신에 따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전문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저는 그대로 해석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그러면 지금 대통령의 경축사 들어봤는데 그 정신을 이어받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한 이번 광복절 경축사가 워낙 좀 튀는 경축사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해석까지는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튀었습니까? 보통 광복절 경축사라고 하면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의 과거사 문제라든지 그러한 것을 좀 반성을 촉구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가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좀 공산 전체주의라든지 이러한 이념적인 문제를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광복절 경축사와는 좀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튀었죠. 왜 튄 것 같습니까? 뭐 대통령 마음이시고. 대통령 자유입니까? 자유? 예. 아유 참. 오늘 사실 그 보수 패널 분들 저희들이 이제 가끔 모시는데 대체로 보수 패널이라고 해도 뭐 보수 참칭으로 불리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참칭 패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용태 최고위원 나오신 김에 좀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바라볼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좀 불편하셨더라도 예, 이해해 주시고 자주 나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김종대 레이더에서도 육사 흉상 철거 그 속셈이 뭔지 의도하는 바가 뭔지 한번 계속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첫날부터 좀 무겁게 시작했네요. 자, 이번 한 주 정신 바짝 차립시다.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